뭐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졌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유연성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미끌렸을 때 뭐 45도에서 60도까지 다리가 벌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안전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탐험하다. 최준하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매틱 코치 조인성입니다. 더 좋은 움직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에피소드는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 운동선수, 무용수, 더 좋은 움직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 주세요. 관절 가동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가동성 트레이너 전문가 서적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움직임 탐험 시작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담과 동탄에서 얼라이브 무브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서재혁 트레이너고요. 네. 주로 관절 가동성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좀 운동 강사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다쳤는지 좀 원인을 보면 선생님의 전문 분야인 관절 가동성과 연관이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의사로서 선생님한테 정말 새로운 배움을 배울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크고 좀 제가 궁금한 게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다루시는 분야랑 연관지어서 네, 깊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관절 가동성.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절 가동성이라 함은 네, 예를 들어서 고관절로 예를 들면 골반이랑 대퇴골이 각자 독립적으로 잘 움직이는 상태 또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히 잘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 움직이는 상태에서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힘을 쓰고 음, 그 움직임을 힘을 쓰면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음. 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관절 가동성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 뭐 유연하다, 유연성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유연성과 관절 가동성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옆으로 누워서 네. 직접 다리를 드는 범위까지가 가동성이고요. 음, 직접 드는 게 아니고 제가 다리를 도와줘서 음, 들어줬을 때 만들어지는 범위가 유연성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선수들이 보통 직접 다리를 들면 네, 한 20도에서 30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잡고 다리를 들면 45도에서 60도까지가 나와요.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럼 이제 갭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음, 만약에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갭이 있는 사람이 뭐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졌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유연성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미끌렸을 때 뭐 45도에서 60도까지 다리가 벌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안전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음, 20도에서 30도까지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운이 좋으면 안 다치겠지만 아무래도 갭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다칠 확률이 어, 훨씬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겠네요. 그럴 경우. 그럴 확률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유연성과 가동성의 차이고 제가 하는 관절 가동성 트레이닝이 이 갭을 줄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냐, 그 차이가 유연성과 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트레이너 분들은 근육이나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관절 가동성이라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트레이너 분들처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대회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일했던 매니저 분께서 FRC라는 이제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라는 얘기를 해서 세미나를 막상 들었는데 거기서 모든 움직임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되고 음, 뭐 팔굽혀펴기를 할 때 어깨나 날개뼈 가동성이 충분히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게 부족해도 사실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제한된 상태에서는 이제 운동을 아무리 해도 보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 다칠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얘기에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관절이 잘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서 제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전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좀 내려놓고 '이걸 음.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았던 적금을 다 깨고 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도 뭐 기본적으로 기능 회복학, 뭐 운동 역학 이런 거 충분히 다 알고 계신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이란 개념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또 어떤 확신을 주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그들이 제시하는 이론이 저한테 너무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계획적인 성향이랑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이 트레이닝 이론 자체가. 그리고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하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운동들도 내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것도 음. 굉장히 저의 입장에서 놀랐고 '잘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1 번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서가 나눠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고 납득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납득이 되고 의사로서도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 관절 가독성 트레이닝 FRC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야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 미국에서 배우고 와서 이제 행할 때 힘들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고 가르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이제 세미나 들었을 때 이제 가르쳐 줬던 인스트럭터들이 이제 "킨 스트레치라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다."라고 미리 음.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일단 무료로 클래스를 열어야겠다.' 해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한강에서 네. 클래스를 열었더니 어. 처음에는 뭐 10 명, 20명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70명 정도 어. 와서 다 같이 이제 잔디밭에서 관절 돌리고 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스튜디오 오픈하고 한 2-3년 동안은 사실 수업할 때 음. 관절 가동성 트레이닝의 비중보다는 당연히 기존에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이 더 많았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가동성 트레이닝 비중을 늘렸고 선수들도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나중에 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3년 차부터 야구나 골프 선수들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절 가동성 훈련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게요. FRS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캐나다 그 카이로프랙터인 닥터 스피나가 창시한 트레이닝 시스템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FRA 관절 평가하는 파트, 그리고 FRC라고 하는 관절 가동성의 갭을 줄이는 트레이닝 파트, 그리고 마사지 부분, 음. 펑셔널 릴리즈라고 해서 FR 파트가 있고요. 음. 그 FRC라는 거를 이제 그룹으로 진행하는 킨 스트레치라는 음.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이제 체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칼스라는 어.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게 체계화돼 있네요. 네. 근데 이제 FRA 그러니까 평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평가는 보통 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할 수 있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관절들을 모두 평가를 해요. 음. 뭐 목, 척추, 네. 날개뼈, 어깨, 팔꿈치, 음. 손목, 음. 고관절, 무릎, 발목, 음. 발가락까지 평가를 다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를 진행을 하면 50분 정도 아. 소모가 되고요. 네. 그렇게 사실 평가를 하면 선수들한테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아마도 뭐 야구나 골프를 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제가 먼저 물어보면 음. 음. 맞아요. 저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를 좀 확실히 해야 이 선수가 앞으로 해야 될 트레이닝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떤 순서로 적용이 되게 되나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 평가를 첫 수업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갭이 큰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 갭을 메꾸는 FRC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근데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가동성과 유연성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공을 던지려면 어깨 가동성이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 음. 하면은 이제 마사지를 같이 받으라고 하면서 음. FRC 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FR 이제 마사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음. 치료사의 영역이라고 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음. 우리나라는 저도 트레이너 초반에는 이제 모르고 이제 마사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음. 이건 진짜 전문가한테 보내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마사지가 필요한 선수한테는 마사지 딴 데 가서 받아라. 음. 나랑은 이제 FRC라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자. 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FRC 트레이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킨스트레치 같은 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FRC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선수들이 가동 범위가 조금씩 확장이 되지만 항상 사용하지 않으면 또 범위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위를 매일 쓸 수 있게 알려주는 이제 카스라는 동작까지 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움직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일반인들한테 이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까요? 관절 가동성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네. 관절을 갖고 있는 누구나 필요해요. 왜냐면 일반인도 선수처럼 생활체육 같은 걸 해야 되고 잘 걷고 잘 앉아야 되고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잘 들어 올려야 되고 이런 행위들을 분명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가동성 트레이닝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자세에서만 평생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의도치 않게 유연성 범위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분명 생겨요. 그렇죠. 근데 노출이 된 상황에서 내가 그 유연성 범위에서 트레이닝을 안 한 상태라면 이제 다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가동성 트레이닝의 가장 1번 목표는 부상 예방입니다. 더 잘 움직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요. 네.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일반인 분들이 많이 스스로를 뻣뻣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평가해 보면 되게 유연한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가동성 범위가 적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가동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갭이 있다면 그 갭을 줄이는 게 하시고자 하는 웨이트,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걸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햄스트링 근육이 뻣뻣해서 네. 수축되어서 다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관절을 전문하는 의사로서는 관절 가동성, 관절에서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뭔가 인대가 구축돼 있거나 이런 관절의 가동성 움직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햄스트링 근육이 다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그렇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이 잘 움직이면 근육은 사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알아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관절이 잘 움직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상 선수한테도 근육에 대한 큐잉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저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에 대한 접근보다는 관절이 잘 움직여야 된다는 접근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이 FRC에서 근육에 대한 접근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등척성으로 늘려놔서 네. 다시 거기서 수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축을 시켜놓고 다시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운동이 있지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그 페일즈 레일즈라는 테크닉이 네.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끝범위에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양방향으로 등척성 수축을 하는 테크닉인데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뇌에서 갖고 있는 금방출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긴 합니다. 최대한으로 늘려놓고 이제 힘을 쓰면 다칠까 봐 반대로 수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FR 같은 직접적인 근육을 마사지하는 거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근육에 대한 얘기는 다른 파트에서 수축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근육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한다 이런 내용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이게 그러니까 발레에서 나오는 요즘 발레 핫한데 네네. 이걸 체험하고 왔는데 저도 이제 요가를 해가지고 좀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유연하다고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정말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유연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면서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네. 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원리가 약간 근육 운동은 아니고 일종의 뇌훈련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뇌 트레이닝 한다고 하면서 깊게 얘기하면은 세포까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특정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 자체가 세포에 스트레스를 줘서 그 세포가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원장님께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네. 버티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범위에서 힘쓰려는 노력을 이제 해보지 못했다는 뜻이랑 같거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뇌가 그 새로운 범위에서 적응하지 못한 상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다리가 많이 좀 이렇게 떨리시지 않으셨나요? 떨리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네. 그럼 만약에 그 동작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그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가정하면 네. 스스로 쓸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계속 힘을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분명 제가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려 드리면 그 이상의 범위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스스로 들 수 있는 범위에서 세팅을 해 놓고 이제 아래로 누르는 힘이나 거기서 드는 힘을 계속 반복해서 뇌를 트레이닝을 해 주시면 음. 나중에 그 동작을 다시 반복하셨을 때 네. 그런 노력 없이도 그 전보다 훨씬 이상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얼라이브 무브 로고도 네. 제가 하는 트레이닝이 이제 세포를 자극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세포 모양을 좀 그라데이션처럼 해서 만든 이유거든요.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가를 할 때도 요가 동작을 계속 수행한다고 해서 유연성은 증가되지만 뭔가 끝범위까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네요. 네네. 음. 골프를 예로 들면 저희가 흉추가 잘 안 도는 사람이 억지로 더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고관절이나 다른 곳에서 보상이 개입이 돼요. 근데 보상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누적이 되면 결국 과사용을 의미를 하고 과사용이 되면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절 가동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유연성과 가동성 사이의 갭을 줄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보상이라는 게 줄어들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각 관절이 잘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이제 몸이 알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범위에서 써보려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뻣뻣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갭을 하루빨리 메꾸는 게 이제 다치지 않고 더 좋은 움직임, 퍼포먼스를 위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가동성의 갭을 메운다. 이 시스템 운동을 만든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었는데요. 일단 카이로프랙터 의사라는 음. 것에서 처음 이제 할 말이 없었고 그럼에도 또 주짓수 블랙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의사에 머무르고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와닿는 게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주짓수 블랙벨트라고 하면 정말 잘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이론을 직접 다 보여주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더 놀랐고요. 음.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 자체가 정말 합리적이고 누구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이 선이 굉장히 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성 트레이닝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MLB나 NFL이나 뭐 육상팀 정말 많은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레이닝이고요. 음.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 선수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가동성 트레이닝을 맡는 추세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도 훌륭한 결과를 낼 것 같은 시스템인데 선생님께서는 주로 야구 선수랑 골프 선수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이유나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골프나 야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마음과 철학을 갖고 있는 선수가 좀 나타나 주길 바라면서 음. 계속 혼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1년 차, 2년 차 사이에 그 당시 SSG 랜더스 투수였던 이제 최경태 선수가 본인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쳐서 이제 재활을 하고 싶다. 근데 가동성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퀸 스트레치를 한국말로 이제 SNS에 검색을 해 봤는데 마침 그때 제가 나온 거예요. 음. 그때 당시에 올린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다행히. 그래서 그 선수가 찾아와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투수 코치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야구 선수들을 이제 보내 주고 있어서 음. 본의 아니게 이제 야구 선수들이 많아진 케이스고요. 골프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알던 이제 프로님께서 제 SNS를 보더니 되게 트레이닝 좋아 보이는데 왜 선수들이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전지훈련 같이 갈 생각이 있냐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이제 골프 선수들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시겠네요. 네. 그럼 이 트레이닝을 받아본 선수들의 피드백은 좀 어때요? 사실 제일 처음에 그 최경태라는 선수한테 이 트레이닝을 적용한 게 가장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실 데이터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해본 음. 셈인데
저도 이 트레이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묵묵히 하라는 것들만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받았던 피드백이 이제 불편했던 어깨가 불편해지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제 3자가 봤을 때도 투구 폼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든가, 그래서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구속 같은 거는 향상이 됐고요. 음. 그리고 골프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님들이 이제 원하는 스윙 폼 같은 거를 좀 더 쉽게 만들고 힘쓰는 방법 같은 걸 좀 더 빨리 이해한다거나,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인 게 골프를 칠 때 항상 생각은 너무 잘 칠 것 같은데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작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만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오버스윙이나 풀스윙이 돼 있고 내가 생각한 만큼 움직임이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과연 이 생각과 움직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있나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계 수용기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눈을 감고 뭔가 한 번에 코를 찌르라고 이제 제시를 했을 때, 뭐 근육의 질이 좋고 관절이 잘 움직이거나 이제 기계 수용기가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코를 찌를 수 있어요. 그 뜻은 내가 눈을 감고도 내 손의 위치나 코의 위치를 잘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이제 반대로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만큼을 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상을 찍어보면 저 멀리가 있다는 뜻은 활성화가 좀 적다는 뜻이죠. 음. 그 뜻은 근육의 질이 뭐 좀 뭉쳐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덜해서 그런 수용기의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동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갭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좀 생각하시는 범위랑 음. 실제 내가 움직이고 있는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가동성 트레이닝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이는 것까지인데, 그 좋은 일치된 자세로 또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해야 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동성이 한번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뇌에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안 쓰면 유연성처럼 좀 다시 돌아가나요? use it or lose it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아, 이 협회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얘기인데요. 뇌가 굳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최소한 갖고 있는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범위를 크게 움직여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스라는 동작이 음, 그걸 위한 체조입니다. 그래서 음, 내가 매일 어깨 관절을 최대한 크게 한 번씩 회전만 매일 해줘도 음,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굳는다란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거든요. 네네. 고관절도 계속 써주는 만큼은 적어도 음.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칼스가 되게 저는 흥미로운데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몇 분 정도 체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뭐 천천히 움직이는 건지 방법이나 룰이 있나요?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목 관절을 돌리기로 했다면 목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목 움직이는 걸 보면 어깨가 따라 솟는다거나, 네. 뭐 크게는 척추가 기우는 경우들도 분명 있고요. 그래서 목만 잘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움직일 때 가장 크게 돌릴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쓰기 편한 범위만 사용하면 그 범위까지만 유지가 될 거고, 네. 적어도 내가 이 모든 범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범위를 최대한 사용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의사항인데요. 네. 만약에 목을 돌리다가 이제 각도가 좁아진 쪽에서 통증이 있다면 네. 반대쪽에서 좀 근육의 뭉침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찝힌다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고 피해서 전체 범위를 사용해야 되는 규칙이 음.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너무 많으면 그 범위까지는 가지 않고 네. 피하거나 다른 길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네.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되네요. FR 말씀드렸던 것처럼 뭉쳐 음. 있는 게 있다면 음. 마사지를 하면서 음. 카스를 꾸준히 조금씩 큰 범위를 자극을 시키면 음. 나중에 그게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FRC처럼 뇌의 가소성을 깨우는 움직임들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는 움직임들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스탠드?
동작만 봐도 그 동작을 하면 몸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뇌에 새로운 링크가 걸리고 다 좋은데 사실 그 동작 평생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살면서 핸드스탠드 물구나무 서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잘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제 세상을 더 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이 잘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 안에 분포해 있는 기계 수용기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계 수용기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각도나 정보를 흡수를 할 수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온갖 뭐 온도나 음. 뭐 장애물들 이런 시각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잘 움직이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기계 수용기의 활성도가 높은 잘 움직이는 사람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뜻이죠. 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네 그런 트레이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보를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100% 동의를 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프로 선수들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을 하는 몸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능력들 혹은 더 나아가서 인격의 성숙도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몸을 잘 쓰는 능력과 내면의 힘 혹은 내면의 성숙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의 인성이나 성숙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제들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음. 헤쳐나갈 확률이 좀 더 높은 사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 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힘든 일을 처했을 때 아니면 정말 뭔가 장애물을 건너거나 뭐 헤쳐나가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음. 너그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맨몸 운동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맨몸 운동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맨몸 일으키기, 푸시업, 그리고 또 턱걸이, 그리고 핸드스탠드, 머리서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다가 다치거나 관절이 소모가 되거나 어떤 부상에 노출되기도 쉬운데 왜냐면 내 몸무게를 다 견디면서 하는 아주 고중량의 운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절 가동성보다는 관절에 부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안 아파야 되는 거라서요. 네, 근데 맨몸 운동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애니멀 플로우만 해 봐도 네, 손목이나 어디 어깨나 아픈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도를 잘 조절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린다면 음, 너무 사실 좋은 운동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맨몸 운동에 대한 이제 좀 다른 시각이 있는데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이유가 뭐 복근을 만들거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잘 일어나려는 목적도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으로 연결.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뭐 턱걸이를 한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난간에 매달렸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생존 확률이 음. 높아지잖아요. 그러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턱걸이도 좋고요. 꼭 정석적인 자세로 하지 않더라도 음. 어떻게든 올라가는 뭐 그런 노력을 한다던가. 그렇게 치면 핸드스탠드도 네,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션이 하나 더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요즘에는 진짜 자기 몸을 써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어릴 때도 그게 제한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맨몸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글짐도 하고 철봉도 2칸씩 음. 막 넘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놀이터도 사라지고 다양한 움직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급적 저도 뭐 무게를 바로 다룬다기보다는 맨몸으로 부하를 좀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몸을 좀 단련시키는 게 우선순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흥미로운 관절 가동성 트레이닝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과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움직임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